2075년 국가별 국내 총생산 예상 순입니다. 현재 조건으로 보게 되는데 2075년에 이렇게 중국이 1위지만 중국과 인도의 격차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80년에 가서는 이 관계가 역전돼서 인도가 경제 규모 1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망이 타당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중등 교육 이상의 풍부한 인구죠. 오늘날 산업이죠. 산업 발전을 위한 노동자는 어떤 그 학력이 있어야죠. 교육죠. 어떤 기계를 다룬다든지 일반적인 행정 업무나 사무 처리를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죠. 교육이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 필요한데 국내 자본이 없을 때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의 유입, 그리고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이죠. 이러한 것들이 지속된다면 그런 조건에서 다른 경제 외적인 변수가 없을 때는 경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마치 뭐냐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그래서 뭐 쌀농사를 짓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경작지죠. 경작지를 넓히면 수확물도 늘어나죠. 그런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경제 규모도 어느 정도 숭어까지는 증가한다는 겁니다. 마치 투입량에 비례하는 산출량이죠. 기계적인, 그죠? 기계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소련이죠. 소련의 경제 성장에서도 입증이 됐습니다. 소련의 경제 성장에서도 이제 입증됐죠.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국가 주도의 강압적인, 강제적인, 반려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는 이제 저부가가치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생산했을 때 이거를 수요처가 있어야죠. 즉 수출이죠. 국내에서 이러한 그 생산이죠. 저부가가치 상품을 다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수출이죠. 수출을 통해서 수요가 충분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중국이 이제 전형적인데 풍부한 인구, 교육이죠. 교육열도 높죠. 인구의 질도 좋습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그다음 미중 분업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20여 년 동안 고도 성장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인구 강국이죠. 인구 강국의 경제 성장이 일정 한도까지 가능하다는 장기 전망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면은 이와 같이 개혁 개방 이후에 20여 년 이상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중국식 경제 성장이 인도에도 가능한지 이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인도는 이제 그 풍부한 인구죠. 그리고 국가주도 경제 개발, 그리고 국제 분업, 특히 미국과의 분업을 늘려가고 있는 이런 국제 분업가의 참여로 인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과 유사한 조건에서 중국식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인도의 경제 성장은 장기적으로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이제 그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지금까지 해왔죠. 그리고 또 중국이 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는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 성장, 즉 경제 성장률이 중국보다 높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겁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고요. 이후에는 2020년 중반은 전망치였습니다. 보게 되면은 인도가 경제 개발 정책을 채택한 이후에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률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 형태죠.
그리고 미국의 대중 견제죠. 미국의 대중 경제.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진 시기부터는 오히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와 같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보다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을 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가 중국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중국에 대한 인도의 장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1980년대 중국과 인도의 경제 수준은 비슷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과 인도 두 나라의 인구는 약 15억이죠. 비슷한데 2003년 기준으로 두 나라의 GDP는 5배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인구가 비슷하고 GDP가 5배 차이가 나니까 1인당 국내 총생산이죠. 이게 중국은 12,000달러 정도, 인도는 2,500달러, 역시 5배 차이가 난다. 인구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중국이 인도보다 5배 정도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장기 전망에 따르면 경제 규모에 있어서 중국이 늦어도 2040년에는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에요. 특별한 변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변수는 예를 들어서 뭐 대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단절하거나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중국의 수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는 이러한 상황을 말하겠죠. 그런 돌출적인 상황이 없는 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건 일반적인 겁니다. 나아가서 또 인도도 현재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미국과 중국을 순서대로 추월한다는 거죠. 결국은 인도, 중국, 미국이 인구 순으로 경제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도의 인구가 현재 2003년 기준으로 비슷하지만 중국을 추월하게 되면서 결국은 인구 순서로 경제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다른 경제 외 변수가 없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장점을 보면 인도의 최대 장점은 인구 증가입니다. 유엔 인구 기금 전망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2050년에 약 16억으로 증가할 거고 반면 그해 중국의 인구는 13억을 정점으로 해서 인구가 점차 줄어든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2050년에 약이 3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 이후에 인구 차이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와 같이 2024년 현재 인구가 역전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은 인구가 정점이 되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구 감소가 확연해지고 인도는 당분간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중국과 인도의 인구 격차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2100년 정도 수준에 간다면 중국의 인구가 현재 조건을 계속한다면 약 7, 8억으로 줄어들고 인도는 약 15억이죠. 2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인도가 중국의 인구가 2배. 다시 말해서 1인당 GDP가 중국의 2분의 1밖에 되지 않더라도 인도는 중국을 추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인도는 2024년 기준으로 중위권, 인구의 평균 연령이죠. 인구의 평균 연령이 29세로 아시아에서 가장 젊습니다. 중국은 이에 반해서 38세, 베트남도 32세인데 인도는 29세라는 거죠.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또 인도는 빈부격차죠. 빈부격차로 인해서 빈곤층이 많으니까 즉 일자리, 저임금이라도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건 빈곤층이 많다는 겁니다. 인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현재 중국의 5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 자본들이 첫 번째는 이러한 임금이 싸죠. 두 번째는 중국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서 투자 자본의 회수가 불분명한데 인도는 자본주의 이 정책을 취하기 때문에 인도보다는 중국이 이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데 중국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즉 인도로 해외 자본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인도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미와 같은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토착 언어가 있지만 영국의 식민지를 거치면서 그리고 현재의 의무교육이죠. 인도의 의무교육을 거치면서 영어가 표준어로 채택되기 때문에 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영미의 정치, 경제, 문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의지만 있다면은 기술 혁신을 포함해서 산업 여건을 선진국인 영미와 유사하게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인도는 오래전부터 같은 영어권이죠. 그래서 영어권 선진국이 콜센터를 인도에다가 유치한 거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10년 이상 됐습니다. 같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술 이전과 산업 확산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같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세 번째는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여전히 세계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를 중국 대신에 세계의 공장이죠. 미국의 소비재 공장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더군다나 인도는 이른바 민주주의 동맹이죠. 영국의 식민지이면서 자본주의 정치 체제죠.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선호하는 민주주의 동맹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인 중국 대신에 인도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중국이 미국에게 견제를 받고 있는데 인도는 이러한 민주주의 동맹의 일원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대신에 인도에게 인도에게 협력을 넓힐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어권 문화로 인해서 고부가치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 은행, 금융과 같이 서비스에는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죠. 서비스 산업에서는. 그래서 같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중국과 달리 고부가치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서도 인도가 어, 영미죠. 서구의 산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미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인도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결국 이젠 단순한 소비재뿐만 아니라 공업 상품 일반 나아가서 고부가치 산업에서도 인도가 하부죠, 하부 구조. 그래서 반도체 산업이다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도 상대적인 하부 구조죠, 하부 구조. 어, 노동 집약적인 부분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고부가치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인도가 분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업을 통해서 인도가 고부가치 산업에 접근할 수 있다. 서방 기업들이 인도의 생산 기지를 만드는 이제 그린필드 투자가 2022년 기준으로 1년 만에 4배가 늘었답니다. 이미 미국과 인도는 2023년에 일부 고부가치 산업이죠. 인공지능, 반도체, 이러한 첨단 부분의 협력을 담은 이러한 핵심 및 신흥기술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발표했다는 겁니다. 2023년에 미국이 인도에서 수입한 반도체도 약 2천억 규모로 1년 만에 34배가 늘었다는 것. 중국에 대한 견제죠.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나 고부가치 산업 이런 부분에서도 노동력 집중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중국 대신에 인도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제 대만이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죠? 반도체 산업이. 삼성을 능가한 다 그 이유는 미국의 지원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미국이 인도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의 이러한 고부가치 산업에 있어서 하부 기술 집약적 부분을 맡는 이런 협력 체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